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문단 코드를 하면서 과제도 이제 하는 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진이는 일단 앞에 내가 그 세 장이지. 3개의 질문을 지난주에 과제를 내줬거든.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문단 코드를 하게 돼서 사실 문단을 읽는 방식이나 글 전체를 읽는 방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지난주부터 우리 과제를 했는데 요거는 다시 이번 주부터는 그러니까 유진이는 그 다음 거 첫 번째 그 3개의 질문 넘어가면 아마 제목이 수능 유형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5개의 질문이 나올 거야. 수능 유형 1부터 과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훈이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과제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할 거야 이따가. 단순하게 이제 읽고 문제를 풀면 사실 이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한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검증 혹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처음에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운 내용들 적용을 해서 이제 뭔가 표시를 하면서 읽을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도 풀겠지? 그럼 내가 미션을 줄 겁니다. 톡이나 문자로 지금 예를 들어서 20쪽에 보면 아니야 이거 우리 그 코드 말고 과제에서 20쪽의 첫 번째 문단에서 여기에 같은 코드가 혹은 다른 코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거와 관련되는 이제 시작점을 내가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걔와 같음이 될 수 있는 거 다름이 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러면 이미 너희들이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제시한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코드를 이런 거를 봤는데 혹시 너희들도 봤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제를 할 때 지문을 최소한 2번은 보게 되지. 처음에는 너희들이 그냥 한번 읽고 그 다음 내가 이제 미션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지문을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 지문이 앞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번, 2번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배운 이 방법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이 되거든. 다시 많은 거를 푸는 것보다는 한 지문을 꼼꼼하게 아니면 정말 아주 정통적인 방법이지. 우리 지문이 어렵거나 글이 어려우면 보통 뭐라고 해?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라고 하잖아. 그런 식인 거야. 국어는 그렇게 해서 일단 기초 실력을 탄탄히 해두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과제를 진행할 테니까 나중에 이번 주 이제 과제 진행하면 내가 문자를 보내주면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문단 코드를 했어. 문단 코드에서 지금 몇 쪽이지? 26쪽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이제 이번 시간에 27쪽 3, 4번을 할 겁니다. 1, 2번을 하고서 우리가 코드 S의 파트 1을 했고 그 다음 남은 게 지금 3, 4번과 코드 S의 파트 2가 남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좀 떠올려보고 이어서 문단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봅니다. 넘어가자. 이게 우리가 한 거 1, 2번까지 했습니다. 3번. 3번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 혹은 인과 여기 우리 과정과 인과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 거지? 내용이 과정 중심으로 진행된다 혹은 인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어? 무엇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순서를 잊으면 안 돼. 그게 핵심인 거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봅니다. 일단 문장이 지금 우리가 보는 글들이 결코 짧은 문장이 아니야. 적절하게 끊어가면서 볼 수 있어야 돼. 일단 그 시작은 주술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봅니다. A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A지방질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 지금 이 문장에서 서술어.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뭐야? 서술어.
서술어. 주술 관계를 확인한다. 제일 먼저는 아주 쉬워. 문장에서 서술어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럼 그 문장에서 서술어는 항상 어디에 위치해? 끝에. 그러면 변화한다는데. 변화가 바뀌는 거지. 뭐로 바뀌는지 봤더니 알릴 라디칼로 바뀐대. 그 뭐가 알릴 라디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뭐가 알릴 라디칼로 바뀌어? A 그렇지. A 지방질 분자가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 거지. 이게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잖아. 맞지? 이 문장에서. 그런데 하나가 좀 더 부족해. 왜 하나가 부족할까? 외변화이죠. 그렇지. 뭐뭐면, 이건 이제 표시할 건 아니지만, 요면 뭘 의미해? 가정. 우리가 영어에서 가정이라고 배우는 거잖아. 근데 가정은 일종의 뭐에 해당하기도 하냐면 조건에 해당하기도 하는 거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러한 조건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얘가 앞에 게 면이 붙은 게 조건인 건 일종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뒤에 이어지는 것이 결과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표시한 거는 뭐에 대해서 표시했어? 결과에 대해서 표시했어. 인과관계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고? 원인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면 이런 게 나올 때도 주의해서 봐야겠네. 왜냐면 이 면이 의미하는 것이 뭐야? 조건, 가정,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 끊어주면 되지. 뭐뭐면 얘는 조건, 가정,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한번 끊어읽기. 그럼 앞에 있는 확인합시다. 원인 A 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여기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뭐인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 뭐뭐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주술관계로 끄집어낼 수 있거든. 어떻게 돼? 그렇지. 받으면 영향을 받으면 그럼 뭐가 영향을 받으면? 그렇지. 탄소가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봐. 뭐에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도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됐어?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뭘 생각할 거냐면 결국 이 문장에서 전체 주어가 뭐야? 전체 주어. 이 문장에서 전체 주어. 변화한다와 호응하는 뭐야? 변화한다와 호응하는 알릴라니까요? 탄소. 변화한다와 호응하는 주어가 뭐야? A. 그렇지. A 지방질 분자가 결국에는 알릴라디칼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주어를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야.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지 본 거야. 계속 봅니다. 알릴라디칼은 은근히 붙었으니까 네모를 쳤어. 알릴라디칼은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로 변하고 같은 거네. 알릴라디칼은 뭐가 된대? 퍼옥시 라디칼로 변화한대. 그러면 그냥 바뀌는 거야? 얘의 조건이 또 뭐인 거야? 그렇지. 산소와 결합하여. 그래서 이번에는 알릴라디칼이 뭘로? 퍼옥시 라디칼로.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해준 게 무엇을 의미하지? 순서. 그렇지. 순서를 의미하는 거지. 계속 봅니다. 퍼옥시 라디칼은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라디칼을 만들고, 봐봐. 지금 우리가 화살표 표시한 게 뭐라고 했어? 순서라고 얘기했어. 일단 이 순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할 수 있는 게 이런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혹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좀 차등을 두고 생각을 해둡니다. 그래서 봅니다. 폭시 라디칼은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얘가 하는 거지. 자신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의 자신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알릴 그렇지. 아니 자신이 알릴 라디칼이야? 봐봐. 문장. 잠깐만. 문장 봐야지, 문장. 혹시 그렇지. 폭시 라디칼은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여기서 끊어서 얘 역할, 폭시 라디칼이 알릴 라디칼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 문장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으니 여기서의 자신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폭시 라디칼을 의미하는 거지. 폭시 라디칼은 비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변한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네. 왜 어려워지냐면 지금까지 문장 구조가 어땠어? 뭐가 뭐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폭시 라디칼이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바뀌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거 말고도 추가되는 내용이 있었지. 얘가 또 뭐도 만들어? 그렇지. 알릴 라디칼도 만드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런데 얘도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무엇과 반응하여?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지금 봐봐. 이거 봅시다. 지금 우리 한 문단도 다 읽지 않았는데 밑줄 친 정보들이 어때? 많지. 이게 과학과 기술 지문의 특징이야. 정보가 막 넘쳐난다고. 이 문단에서도 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한 번에 다 기억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그렇지,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였던 것이 결국에는 A 지방질이 알릴 라디칼이 폭시 라디칼이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그럼 우리 머릿속은 최소한 여기 봐봐. 우리 머릿속은 최소한 이 순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그래서 전체를 다 기억할 수는 없다. 핵심이 되는 거는 있어야지. 그럼 여기서 폭시 하이드로퍼옥사이드 그 다음에 알릴 라디칼 그 다음에 이게 머릿속에 있어. 지금 이 순서가 머릿속에 있으면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알릴 라디칼 그 다음에 알릴 라디칼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 능동적인 독자라고 한다면 글을 적극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알릴 라디칼 중에서도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 또 나왔네? 그럼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알릴 또 생겼으니까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여기서 알릴 라디칼 몇 가지 문장을 보고 난 다음에 표시했어.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있었다면 알릴 라디칼이 지금 폭시 라디칼이 됐대. 그런데 폭시 라디칼이 알릴 라디칼을 다시 만들었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된대. 얘를 보는 순간 요 과정이 뭐 할 수 있다? 반복 혹은 순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순환될 수 있겠구나. 그럼 봐봐. 어려운 글과 쉬운 글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글은 지금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선택지에 여기에 반복된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고 집어넣어주는 거지. 그럼 지문에는 반복된다는 얘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인가 싶은 거야.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이 안 돼. 그런데 친절한 글은 뭐냐면 혹시 너희들이 잘 못 찾았을까봐 더군다나 이렇게 정보가 많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거든. 볼까? 새로 생성된 알릴 라디칼은 다시 산소와 결합하여 폭시 라디칼이 되면서 마찬가지지. 지금 이 얘기 여기 있는 거기서 그건 똑같은 거잖아. 산소와 결합해서 폭시 라디칼이 되면서 위의 연쇄 반응이 반복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빨간색 콤피를 표시한 이 부분은 빼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이 문장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한 번 더 강화가 되겠지. 아, 요 내용이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로 인해 하이드로 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봐봐. 만약에 이 문장을 빼고 이로 인해 하이드로 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하면 무슨 소린지 싶을 거란 말이야. 생성된 하이드로 퍼옥사이드는 분해되어, 분해되어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변한다.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돼, 표시하지 않아야 돼? 이 부분. 끝부분. 표시가 필요하고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될까? 아니면 이 문단에서의 정보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끝? 아니면 밑에 마지막 문장은 추가. 유진이는 왜 추가된다고 생각을 해? 2로 인해 결과. 그러니까 결국 이 문단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순서였던 거지.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순서와 관련이 있어, 없어? 그렇지, 관련이 있지. 잘했네. 그런 거야. 이로 인해 하이드로 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여기까지는 위에 거랑 똑같은 내용이지. 이미 위에 확인한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거. 생성된 하이드로 퍼옥사이드는 있는 내용을 친 거야. 그러면 분해되어 알코올, 그 다음에 알데히드 등으로 변한다가 되었으니 어디 있어? 얘도 결국에는 하이드로 퍼옥사이드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럼 순서의 연장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물론 어디다가도 밑줄을 쳐야 돼? 분해되어에다가도 밑줄을 쳐야 합니다. 왜? 얘가 가정, 조건, 이유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냥 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그래서 다시 지금 요 문단이 이제 어려운 문단이 되는데 한 문단 안에 정보량이 꽤 많다. 근데 다시 한번 이걸 절대로 다 한 번에 기억하려고 해서는 안 돼. 이거는 글 전체 일부잖아. 그럼 이 문단이 포함된 글은 어떻게 써? 더 많은 정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거. 그럴 때 지금 이 문단에서는 순서가 핵심이었다. 그럼 순서면 A 지방질 분자가 알렐 라디칼로, 알렐 라디칼은 퍼옥시 라디칼로, 퍼옥시 라디칼은 하이드로 퍼옥사이드로, 그리고 또 이 퍼옥시 라디칼은 알렐 라디칼을 만들어서 지금 위해상 강제 과정이 순환 반복된다는 것.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만약 선택지에서 물어보면 이제 올라와야지. 그게 핵심인 거야. 문제를 보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다 변한다는 얘기는 다 뭐로 볼 수 있어? 어떤 코드로? 굳이 코드로 말한다면. 지금 여기에 조건이 추가가 돼서 다 이런 식으로 등식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조건이 추가되면 얘는 알렐 라디칼 이런 거잖아. 조건이 추가가 되면 어떤 이유가 원인이 추가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는 크게 어떤 코드로 볼 수 있는 거냐면 같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알렐 라디칼은 열과 퍼옥시 라디칼의 영향으로, 이거 문장이 좀 어려워. 퍼옥시 라디칼은 산소의 영향으로 갔다. 결국 알렐 라디칼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퍼옥시 라디칼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알렐 라디칼이 나타나? 뭐가 알렐 라디칼이 되는 거지? 알렐 라디칼이 되는 거. 처음에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A지방질. 이게 알렐 라디칼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에 대한 거야? 지금 내가 물결 표시한 거는 뭐에 대한 거야? 요거는 원인이잖아. 맞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보고 우리 머릿속에서 잊기가 어렵다고 여기에 있는 순서만 딱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요거 원인에 해당하는 거 올라가서 밑줄 친 거 보고 확인해 주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알리라디칼이 2번 나타난다는 거지. 맞지? 순서대로 나타났다가 어디에서 또? 뒤에서 퍽시 라디칼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얘 원인은 2가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열, 그 다음에 퍽시 라디칼, 그 다음에 퍽시 라디칼. 그러면 지금 알리라디칼은 이런 2가지 때문에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어 없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맞는 거지. 같은 방식으로 퍽시 라디칼로 나타난 거, 퍽시 라디칼은 알리라디칼 바뀐 거니까 맞네. 탄소의 결합으로. 그럼 여기도 맞는 거. 여기까지 끊었어? 끊어서 생각했어. 그 다음 이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비라디칼 분자, 야 지금 우리 머릿속에 비라디칼 분자 있니 없니? 없어. 올라서 봐야지. 누적적으로 생성된대. 봐봐. 누적적으로 생성된대. 여기서 누적적으로 생성될 수 있었던 건 뭐였니? 하이드로포옥사이드가 누적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이지. 왜냐면 이거 순환이 됐던 거니까. 그럼 하이드로포옥사이드에 대한 설명. 하이드로포옥사이드. 여기 있는데 좀 더 보니까 비라디칼 분자라고 설명이 있네.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잘 봐야 돼. 다시 한 문단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녹아들어 있었던 거지. 그 중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순서야. 그런데 여기에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지 못하여 어떻게 했어?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준 거지. 이 과정으로 우리가 다른 문제들도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첫 시간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나온 문장은 내가 선택지 몇 개를 합친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선택지에 이만큼의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일부러 내가 어렵게 문제를 바꾸면서 이런 과정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적용될 수 있으면 되는 거구나. 요거를 익히는 것. 요거를 봐두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넘어가 됩니까? 좀 줄게. 답을 봅니다. 이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왜 일부러 지난 시간에 1, 2번을 했냐면 1, 2번은 좀 쉬운 거야. 그리고 3, 4번이 어렵거든. 그런데 이 3, 4번만큼 사실 3번도 4번도 각 한 문단인데 이제 이거 끝나고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 혹은 뒤에 있는 이제 문단간으로 넘어갈 때 문단간이어도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봅니다. 이것도 이제 잘 나누는 거야. 독서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처리는 분류하는 거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봅니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태에 대한 거야. 그런데 얘는 이 명제가 뭔데? 사태가 뭔데? 명제에 대응하는 거래. 사실이 아니라 이런 거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왜 괄호를 치는 것이 좋냐면 얘 사태는 얘를 건너뛰고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이구나.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뭇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괄호를 쳐야 돼. 주의할 게 있어. 뭐뭇이 아니라 이거는 얘가 아니라는 얘기만 부정하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뭐뿐만 아니라 얘는 얘 앞에 나오는 내용이 부정이 되는 거야?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A뿐만 아니라 B라고 하면 그 대상 C라고 하자. C는 A뿐만 아니라 B라고 하면 결국 C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지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표현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돼. 어쨌든 아니라가 나오면 가로를 쳐서 우리 머릿속에 일단 넘겨내야 돼. 왜냐?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잘 구성될 수 있거든.
계속 봅니다. 사태는 결국 논리적 가능성이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명제 튀어나왔네. 명제들은 이제 명제에 대한 얘기야. 명제들은 사실적 명제는 언어를 구성하고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읽고 여기에서 어떻게 정보를 나눠야 하는지 알겠어? 어떤 정보와 지금 이 문단에서는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를 나눠야 되는 걸까?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눠야 되는 정보는 우리 머릿속에서 구분되어야 하는 정보는 되게 표현이 유사하잖아. 논리적 가능성, 논리적 그림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와. 그럼 결국 논리적 가능성하고 논리적 그림하고 같다는 얘기냐 이거? 어떤 것 때문에 같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물을게. 사태는 논리적 그림이다. 맞아 틀려? 어떻게 생각해? 유진. 사태는 논리적 그림이다. 재훈. 사태는 논리적 그림이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사태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사태에 대응하는 명제가 구분이 되어야 돼. 왜 그럴까? 사태는 뭐라고 돼 있어?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명제는 뭐래? 논리적 그림이라는 거잖아. 사태와 명제가 대응된다고 했으니 또한 대응되는 것은 논리적 가능성과 논리적 그림이 대응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글은, 이 문단은 사태에 대한 내용과 명제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가 나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두 문장에서 그걸 나눠주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태는 논리적 그림이다 라는 말에 판단이 안 된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이해했어? 자, 다시 한번. 정보는 자꾸 어떻게 된다? 짝을 지어주면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들도 각각 나눠줘야지. 계속 봅니다. 계속 이번에 사태에 대한 설명인 거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사태가 여기서 우리가 면 끊어주기로 했으니까 사태가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 여기에서 사태와 명제의 관계가 나타나네. 기술이 무슨 뜻이야?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기술이. 봐봐. 우리가 글에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단어가 기본적인 어휘력이 좀 바탕이 돼야 돼. 이거는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거야. 기술은 쓴다는 거. 서술, 기록. 그래서 기술이야. 그러면 그것이야. 그것을 가리키는 대상이 뭐가 있어? 사태? 사태야, 사실이야. 괜찮아, 이거 봐. 야, 그 문장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이제 느끼고 있지? 그래, 이렇게 읽어야지 글 읽히는 거야. 어떻게 그냥 누가 읽었다고 해서 읽은 게 되겠어. 봐봐.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된대. 그럼 여기서의 그것은 앞에 나오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과 사태의 차이가 뭔데? 사태는 그냥 가능성.
그렇지. 아까 뭐라고 물리적 가능성이라고 했던 거고. 지금 여기서 뭐가 된 거야? 실제로 가능성이 아니라 뭐가 된 거야? 벌어진 거지.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했어? 사실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또 무엇과 무엇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니? 사태와 사실이라는 개념이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하는 그 벌어진 일, 사실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때 이제 명제는, 왜냐면 그 사태에는 명제가 대응된다고 했으니 그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명제가 참과 거짓이 되는 기준이 나오네. 그 기준이 뭐야? 참과 거짓이 되는 기준. 그렇지. 일어나는 거. 이 부분. 실제로 일어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지금 명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달라진 거지. 참과 거짓으로 달라진 거잖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얘네들을 한 번씩 더 봤어야 되는 거야. 사태는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사태는 안 달라졌거든. 맞지? 그런데 이 가능성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는 명제가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달라진 것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눈으로 한 번씩 더 확인을 연결해 주는 거. 계속 봅니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워. 의미 있는 명제 따옴표가 들어서 네모를 쳐줬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 사태와 명제의 관계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또 뭐가 나왔어? 여기까지 지금 뜨는 거에서 뭐가 나온 거야? 두 가지가 일어났잖아. 두 가지가 있었지. 지금 명제에 대한 거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준 게 뭐였어? 그 다음에 참과 그 다음에 뭐야? 거짓에 대한 거였지.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였잖아. 뭐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었어? 그렇지. 일어나면. 그리고 하나는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이렇게 됐던 거지. 됐어? 그런데 지금 여기 의미 있는 명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의미 있는 명제라는 용어가 혹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온 게 없지.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일단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이거 한 문단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얘도 위에는 어떤 거에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의미 있는, 만약에 연결이 되면 의미 있는 명제가 또한 쉬워지겠지. 이 중에 하나로 연결이 될 테니까. 근데 연결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또 다른 정보가 되는 거야. 봅니다.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그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얘가 되는 거지.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것의 인과는 앞에 게 원인이야? 뒤에 게 원인이야? 그렇지. 뒤에 게 원인이지. 이게 결과물인 거네.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그러면 이거 어렵네. 이거를 보는 순간 사태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뉘는 거지. 맞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실제하는 거 대해 언급해야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참 이거는 이렇게 밑줄 해볼게. 줄이 아니라.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우리 이렇게 물결 표시한 거는 위에 있어 없어? 위에 있었잖아.
명제 첨가고지. 있었지. 네. 그러면 저 의미 있는 명제는 우리가 읽은 것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읽은 것과 연결이 돼야지. 지금 이 내용이 이미 어딨어? 실제로 일어나는 것,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 지금 이렇게 해서 참과 거짓을 했던 거니까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따질 수 있다는 그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용어만 추가가 됐을, 의미 있는 명제라는 용어만 추가가 됐을 뿐이지 특별하게 더 추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있는 거야? 새로운 게 나온 거 아니지?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결국 이렇게 참과 거짓 나눌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야? 아, 의미가 있는 명제였다는 얘기인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지. 됐어? 이렇게 의미 있는 명제가 이거였어. 그런데 어떤 거였어? 얘는 결과물이었으니까 원인이 되는 거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게, 얘가 의미 있는 명제래.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실제하는 대상이나 혹은 사태. 실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 됐어?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이게 포인트거든. 첫 번째 문자, 명제와 사태가 대응됩니다. 그러면서 명제에 해당하는 거, 사태에 해당하는 거 좀 나눠줬거든. 거기에 이제 의미 있는 명제대,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또 뭐인 거야? 이거에 대응하는 또 뭐인 거야? 사태인 거지.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나 사태에 대응하는 명제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잖아. 지금 이거는 이제 어렵게 표현을 한 거긴 하지만 결국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지. 사태가 있어. 사태는 명제랑 대응해. 명제가 있어. 명제는 뭐랑 대응해? 사태가 대응해. 됐어? 그런데 어떤 명제는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걸 뭐라고 한 거야? 의미 있는 명제가 된 거잖아. 그럼 의미 있는 명제는 또 무언가 대응돼야 되잖아. 여기서 대응된다는 거는 항상 무엇과 상대편에 있는 거지. 그 의미 있는 명제는 뭐랑 대응돼야 돼? 어떤 사태랑 대응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태가 어떤 사태라는 거야? 실제하는 사태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돼? 논리적 가능성,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밑줄을 칠 것이 아니라 이 물결 표시가 이제 뭐가 돼야 돼? 생각의 연결고리가 됐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 있는 명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게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구나. 여기에 대응한 사태는 실제하는 성격을 지니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됐어야 된다. 마지막을 봅니다. 이제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지금 봐봐. 이 문장. 여기까지 할까? 아닌 것까지만 해보자. 얘는 어떤 거와 다름이니? 뭐가 다름이야? 뭐가 다름이야? 이거 다름 알겠어?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 유진, 이거 다르다는 거, 반대되는 내용 연결돼? 그러면 이거 연결되면서 얘와 대응했던 것이 의미 있는 명제였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것은 뭐라는 거야? 의미 없는 명제.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게 포인트네.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야? 경험적 세계라는 말이 추가가 되는데 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는 얘가 연결고리네.
그러면 경험적 세계는 어디에다가 붙여주면 될까? 어디에다가 붙여주면? 명제? 아니 좀 봐봐. 문제가 봐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꾸 보는 게 주어와 서술의 관계를 먼저 최소한 확인을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야. 뭐가 의미 있는 거래? 그런 명제가 의미 있는 거래. 뭐에 대해서 언급하면?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럼 경험적 세계는 어디에다가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럼 경험식 일단 의미 있는 명제와 관련이 있다는 건 알겠지? 그러면 이 경험적 세계는 뭐 아니면 뭐라는 얘기야? 명제 아니면. 지금 결국 여기서 나눠준 것이 명제와 사태를 나눠준 것 뿐이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쟤는 명제 아니면 사태 쪽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지. 일단 의미 있는 거라고 쓰니까 의미 있는 명제 아니면 의미 있는 명제와 대응하는 사태가 무슨 사태였어? 그렇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가 의미 있는 명제와 대응했던 거지. 그러면 이 경험적 세계는 명제 아니면 사태라고 했을 때 얘는 명제인 거야, 명제가 아닌 거야? 경험적 세계는 명제야? 명제? 명제? 사태지. 봐봐. 우리가 같음과 다름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연결고리는 단어야. 이거는 파란색으로 칠해볼게. 정리해볼까? 사태와 명제를 지금 구분을 했는데 결국 이 관계는 이거를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응이라고 표현했어. 그 이후부터는 대응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냐? 언급이라고 썼습니다. 그래? 그래. 처음에는 언급이 아니면 기술이네. 기술. 그 다음에 언급. 맞지? 그러면 대응한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명제가 표현을 할 때 대응이라고 한 거고 기술이라고 하고 언급이 된 거잖아. 그럴 때 명제 중에는 이걸 정리하면 의미 있는 명제가 있고 의미 없는 명제가 있었어. 이 의미 있는 명제는 사태 중에서 어떤 거? 실제하는 사태와 실제하는 그 사태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의미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됐어? 그러면 의미 없는 거는 뭐가 또 대응되는 거야?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되겠지. 그것이 의미 없는 게 됐어. 의미 있는 거에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참인 게 있고 거짓이 있었던 거지. 그럼 참도 사태가 어떻게 돼야 돼?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 뭐 어떤 게 참이었어? 실제하는 것들 중에서 일어나면 참,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이었던 거지. 정리가 돼? 봐봐. 다시 한번. 이 과정은 이해가 아니야. 왜 내가 자꾸 정리라는 말을 쓰는지 알겠어? 지금 정보들, 일단 큰 정보 덩어리가 뭐야? 사태랑 명제인 거지. 거기에 해당한 설명들을 각각 서로 어떻게 됐어? 짜글져 준 거잖아. 처음부터 사태에 대응하는 명제래. 근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기술,
그 다음에 어떤 표현? 언급이라는 표현을 바꿔가면서 대응되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야. 그대로 짝을 지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사실 어려운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쉽지? 다시. 요거 지워도 돼? 밑줄 친 거? 밑줄 친 거 지우고 요거를 보면 빨간색으로 좀 볼게.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쉬웠을 거란 말이야. 지금 제일 위에 것,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문단에서 설명되어 있는 순서를 보면 얘가 먼저 튀어나왔지.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나오잖아. 이게 두 번째, 이 글에 따르면 두 번째로 설명이 되는 거라고. 이거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했어야지 한눈에 들어왔을 텐데 지금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마지막에서 설명한 거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된 거야? 헷갈리는 거지. 정보가 뒤죽박죽이 된 거야. 이게 꼼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꼬아놓는 꼼수야. 보통은 얘 설명하고 이래야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물론 우리 수험생들을 고려해서 글을 쓰긴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정해야 돼? 애들의 순서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순위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맞히면 시험 문제를 다 맞히면 그게 평가 요소로서 가치가 있어 없어? 없는 거냐. 어떤 문제는 틀리게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쓰는 거야. 결국에는 설명 대상이 하나, 둘, 셋, 네 개.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까지 하면 한 6개쯤 되는 건가? 이거를 순서대로 설명했으면 아마 머리에서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중간에 뭐 그 순서를 뒤춘 거지.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건 뭐야? 단순하게 정보가 많은 것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순서를 꼬아놓을 수 있다는 문제를 봅시다. 문제는 단순하네. 명제는 논리적 그림에 해당하면 명제는 논리적 그림은 맞아 틀려. 명제는 논리적 그림 맞아 틀려. 맞죠? 맞지? 경험적 대상 이거 설명 안 했네. 그래서 이 경험적 대상은 어떤 거와 같은 코드로 연결이 되는 거였어. 이 경험적 세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지 않은 대상이나 언급한 사태가 경험적 세계에 대한 거잖아. 이게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에 설명해 줘. 그래서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뒤에 게 틀렸네? 그거 왜 틀렸을까? 뒤에 게 왜 틀렸을까? 여기 봅니다. 지금 경험적 세계 언급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지. 의미 있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거지. 의미 있는 명제가 참인 건 아닌 거잖아.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뭐라고 돼 있어? 참이라고 되어서 틀린 겁니다. 다시, 당연히 어려운 거야. 내가 이거 여기는 지금 어디서 배운 거라고? 3학년 거에서 배운 겁니다. 3학년 기출문제 지문에서 뽑은 거야. 애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어려운 거를 뽑아온 거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글을 처리가 되면 우리가 저기 문제집 사서 하는 과제가 쉬울 거란 말이야. 거기 특별하게 뽑은 게 없어.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잘 파악해주면 돼. 다시 어려운 글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글을 보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쉬운 글은 그냥 특별한 사고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다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꼭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리플레이 있는 걸 꼭 한번 읽어보고 해봐야 돼.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것 뿐인 거니까. 넘어가서 파트, 거기 코드 S의 파트 2를 봅니다. 넘어가서 몇 쪽이야? 32쪽. 33쪽. 33쪽이지. 33쪽에 지금 1, 2번. 34쪽에 1, 2번을 보는데, 1번은 좀 인과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거와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2번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사태와 그림, 사태와 명제, 그거와 좀 유사한 구조를 보여줘. 지금 얘 파트 파트 2에 있는 1, 2번 지문도 모두 어려운 거 맞습니다. 거기를 지금 읽고 처리합니다.
1분 뒤에 같이 보겠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부터 원유를 열처리하게 되면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원유는 되면 열처리하면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의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포함되면 개체수가 줄어든대. 일반적으로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그 수는 더 많이 감소한다.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감소한다. 그런데 지금 먼저 이쪽 얘네는 전제가 되는 거야. 높일수록 길수록 더 많이 주고. 그럼 일단 그 미생물인 거니까 뭐 없으면 좋겠지? 그래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열처리 조건을 알아야 한다. 그럼 결국 여기에서는 뭘 설명을 했어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그런데 전화한 거야. 지금 조건에 대해서 전환해 준 거지. 그러면서 종류에 따라서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열처리 조건을 알아야 된다. 이거 뭐에 대해 설명하겠어? 그렇지. 열처리 조건을 알아야 한다고 했으니 열처리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 이때 D값과 Z값을 이용한다. 그럼 열처리 조건 관련된 게 D값과 Z값이 있다는 얘기인 거네. D값은 어떤 미생물을 특정 온도에서 열처리할 때 그 개체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 특정 온도에서 걸리는 시간. 10분의 1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D래. 만약 같은 온도에서 개체수를 같은 온도야. 그럼 어떤 같은 온도야? 위에서 얘기한 특정 온도 얘와 같은 온도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이거 같은 온도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온도 얘기한 거는 특정 온도밖에 없어. 그래서 특정 온도 그거를 떠올려주고 연결해주고 읽어야 돼. 같은 온도에서 개체수를 100분의 1로 줄이고자 한다면 100분의 1로 얘는 10분의 1로 줄이는 거랑 뭐가 되는 거야? 차이가 되는 거지. 됐어? 한다면 D값의 2배의 시간으로 처리하면 지금 2배 D값의 2배면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거구나. 됐지? Z값은 특정 D값에 특정 D값에 아까 D값은 뭐라 했어? D값은 시간이지 시간. 특정 D값에 10분의 1만의 시간에 개체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데 개체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 측면에서는 어떤 거 같은 거야? 요거와 같은 거네. 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한대?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거지. 그러면 빠르게 같은 양을 줄인다는 얘기인 거네. 됐어?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D값은 시간이긴 한데 뭐가 전제되어 있는 시간이야? 특정 온도가 전제가 되어 있는 시간이었던 거지.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 그럼 어디에서 높인다는 얘기인 거야?
어디에서 높이는 거예요? D값을 추출했던, D값이 나왔던 그 온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온도는 바로 어디에서? 여기에서 높여야 하는 걸 말하는 거지. 됐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일수록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일수록 특정 온도에서의 D값과 Z값이 크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크면 당연히 이거 큰 거지. 예를 들어 그러면 끝났네. 뭐가 끝났냐면 지금 이 문단은 여기까지가 지금 열처리 조건 혹은 열처리 원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잖아. 여기에 예를 들어가 튀어나왔어. 여기 예를 들어가 튀어나오면 항상 어떤 코드라고? 같은 코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를 활용하는 것도 얘기를 해줬지. 예를 들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거는 뭐 하면 돼? 빠르게 훑어보면 돼. 여기 있는 게 조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연결하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확인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 나오면 쉬운 글이다, 고마운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잘 처리가 돼야지.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미생물 100개를 63도씨에서 열 처리한다고 하자. 그러면 63도씨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어떤 거와 연결돼? 그렇지. 이게 바로 어떤 거야? 특정 온도랑 같은 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줄 수 있는 거야. 잘했어. 열 처리한다고 하자. 이때 360초 후에 남아있는 게 10개라면 360초 후에 남는 10개라면 그러면 이 360초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어떤 거와 연결이 돼야 돼? 지금 10개가 됐잖아. 포인트 100개를 10개로 줄였어. 이럴 때 360초는 어떤 거와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인 거야? 이게 바로 뭐인 거야? 아 여기 나오는구나. 바로 D값이 되는 거지. 시간인 거니까. D값 만약 이 D값의 10분의 1 36초 만에 미생물 100개를 10개로 줄이고자 한다. 이때 온도가 65도라면 그럼 어디에서? 특정 온도에서 얼마큼 올라간 거야? 2도가 올라간 거니까 이게 2도씨가 된다. 그럼 이게 뭐가 돼? 2도씨가? 그렇지. Z값. 그렇게 이 글에서의 포인트가 이제 이거야. 지금 이 예를 들어가 잘 처리가 됐으면 D값과 Z값이 끝나는 거지. 요렇게 과정이나 원리가 나오는 글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를 아주 잘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 예를 들어를 잘 처리를 해주면 돼. 그게 글을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봅니다. 문제는 아마 어렵잖아. D값과 Z값이 작은 경우는 작은 경우는 D값과 Z값이 큰 경우에 비해 경우는 뭐뭐에 비해 이거 가로 쳐주라고 했던 거니까 경우는 미생물이 제거되는 속도가 더 느리다. D값과 Z값이 큰 경우에 비해 맞아 틀려? 많이 틀려. D값과 Z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였지? D값? 저항성. 그렇지. 저항성이 크다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D값과 Z값이 작은 경우는 얘네들보다 어떻게 되겠어? 더 저항이 작다는 거잖아. 그러면 제거되는 속도는 어떻게 돼? 그렇지. 빨라지는 거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틀림. 오케이? 두 번째 거. 이거 정리 안 해야 돼? 두 번째 거 봅니다. 이것도 정보만 잘 구분해주면 쉬웠던 거예요. 좀 문제가 길어서 그런데 뭐 굳이 봅니다. 신체호는 사람이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체호의 어떤 이론,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R을 소화와 대화로 구분했대. 그러면 신체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그렇지. 신체호의 R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건데 소화와 대화로 구분이 됐으니 R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설명하겠어?
그렇지. 소와 대화를 설명하겠네. 지금 이 문장에서 그 생각이 싹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봅니다. 그에 따르면 그 누군데? 그죠? 자꾸 내가 지시어 연결어가 나오면 위에 있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너희들 읽으면서 이렇게 확인해 가면 돼. 그래야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봅니다.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개인적 아.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다시 이 또 소아에 대해 설명이네.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지금 이 글을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 소아와 대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아를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먼저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소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야. 반면에 튀어나왔으니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거야? 대아에 대해서. 반면에가 나왔으니 앞에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차이점, 반대점 이렇게 되는 거지. 봅니다. 자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얘랑 같은 거네. 공통점.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가지지 못한다. 요거 때문에 지금 소아랑 대아랑 뭐 된다? 구분이 되는 거네. 그러면 소아랑 대아랑 구분되는 거 빨간 가루로 칠해볼게. 첫 번째는 요런 거에 구분이 되는 거지. 맞지? 두 번째로는 얘가 구분이 되는 거네. 상속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됐어? 네, 봅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뭐뭇이란 개념 설명인 거니까 일단 내문을 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중요한 대상은 뭐여야 해? 그렇지. 그 중에서도 소와 대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상속성을 설명을 해주는데 얘가 결국엔 소아이든지 대아랑 연결이 돼야 이 문단에서 핵심 정보가 되는 거고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세부 정보, 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네. 오케이? 봅니다.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시간적 차원, 생명력 지속.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공간적인 거 이런 면에서 상속성과 보편성은 뭐가 되는 거야? 다른 거네. 한번 생각해주고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 이거는 특별한 게 공간적과 시간적만 구분해주면 되겠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긴밀한 관계.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지금 여기는 얘를 통해 실현되고 상속성을 통해 실현된다는 얘기는 결국 뭘 설명하기 위한 거야? 긴밀하다는 거 설명해 준 거지. 위에 있는 거. 봐봐. 다시. 지금 상속성과 보편성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이 돼야 돼? 소아나 대아랑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소아랑 대아랑 연결되는 게 있어 없어? 소아랑 대아랑 연결되는 게 있어 없어? 봐봐 다시. 지금 아를 설명하긴 해. 그런데 이 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설명하고 있었던 거야? 소아와 대아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소아는 뭐다 대아는 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상속성과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거기에 설명을 해준 거라고. 상속성과 보편성은 직접적으로 대아랑 소아랑 연결이 되잖아. 맞지? 그런데 상속성이나 보편성 자체에 대한 설명은 소아랑 대아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안 돼? 연결이 안 되잖아. 표시를 했어. 왜냐? 여기도 정보가 위에 정보가 나온 정보야 나오지 않은 정보야? 나오지 않은 정보야. 그럼 표시하게 했어.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표시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만 이 문제 상속성 목표에서 혹시 선택해서 물어보면 이 부분 올라가서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 머릿속에서는 소아랑 대아랑 중요한 거야. 봅니다. 대아가 이제 다시 뭐가 나온 거예요? 대아에 대한 설명인 거지. 주어가 대아잖아.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유. 자각한 이유. 또 뭐가 되는 거니 이거? 순서지. 순서니까 순서 확인해야겠네. 자각한 이유. 항성과 변성이죠. 지금 또 항성과 변성 또 튀어나왔어. 새로운 거지.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과 무엇이 해야 된다고? 소아랑 대아인 거야. 만약에 항성에 대해서 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이 소아와 대아와 연결이 되면 중요한 거지만
바로 연결이 안 되면 세부적인 걸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지. 왜? 대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더군다나 순서에 대한 거지. 항성과 변성의 조화가 이런 통해 사전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대안은 자성, 항성, 병성, 그다음에 항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 됐어? 그 다음, 만약 대하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고 멸절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이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하에게 이게 그 글 전체에서 일부를 따온 거라. 요 비하는 당연히 어떤 거와 다른 거겠어? 그렇지, 아와 다른 거야. 안일의 비자를 쓴 거니까. 이 정도 한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글 처음부터 설명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걸 따로 깨어나서 앞에서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거든. 비하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내가 여기 특별하게 표시 안 했어. 지금 왜 여기부터네? 여기를 이제 특별하게 표시를 안 했냐면,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항성과 변성에 대한 얘기인 거지. 항성과 변성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조화롭지 못한 거잖아. 맞아? 지금 변성의 조화를 통해서 이거를 실현할 수 있대. 근데 이 다음에는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그 다음에 변성이 크면 서로 상반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결국엔 어떻다는 거야? 멸절, 그 다음에 정복당한다. 이거는 유사한 걸로 처리할 수 있겠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조화롭지 못하면 아가 없어지는 거네? 이렇게 바꿔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정보, 지금 가르친 이 정보는 핵심이야, 세부야? 핵심이야, 세부야? 세부라고 봐야지. 왜? 여기는 뭐에 대해 설명한 건데? 소와 대하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 됐어? 봅니다. 자성을 자각한 소화가 자성을 지진다는 얘기인 거지.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룬다면, 왜 라고 나는 표현했을까? 조화 때문에? 항성과 변성에 대한 조화는 무엇을 설명할 때, 무엇과 관련돼서 나온 거야? 대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그렇지. 틀린 거야. 알겠어? 이룬다면 상도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물론 그래, 이룬다면 이 부분을 판단하지 못했다고 치자. 이건 분명하게 위에 나왔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건 뭐라고? 대야. 지닐 수 없는 건 뭐라고? 지닐 수 없는 건 뭐라고? 지닐 수 없는 건 뭐라고? 그래. 소화는 상속과 보편성 갖지 못한다, 지니지 못한다 나왔잖아, 직접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거를 내가 판단하지 못했어.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고등학생을 고려한 선택지라는 거지. 그냥 사소한 거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혹시 또 모르니까 이것도 틀린 거 하나 또 내줄게.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얘는 분명하게 핵심이지. 이 지문에서.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틀린 거네. 그러면 나머지도 확인해 봅니다. 자성을 자각한 대하라도 한성과 병성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망하는 거잖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월한 비행에 정복당하거나 멸절하게 된다. 뒤에 있는 거는 모두 맞는 내용. 앞에가 틀렸네. 그래서 얘는 틀림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봐봐. 지금 오늘 우리가 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였어? 자꾸 정보를 어떻게 주자? 나눠주자는 거야. 그러려면 이게 단어 몇 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돼. 자꾸 문장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소화에 대한 거네. 그럼 소화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고. 국어 문제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이해 이런 측면이 아니라 논리적인 걸 요구한다는 거야. 논리적 사고. 그럼 그 논리적 사고의 바탕은 당연히 질문 안에 주어진 정보가 되는 거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다시 리플레이를 통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건 어려운 거야. 너희들 수준을 벗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과제를 풀면서 어려운 글을 읽었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야 뭐야 이거 모의고사 문제 기출된 거라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물어볼게. 지원아, 과제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개의 글보다 어려운 게 있었어? 없었어. 우리는 기껏해야 한 문단 한 문단 4개 문단 본 거야. 알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어려운 거야. 오케이? 쉬었다가 우리 문학 개념을 해보도록 합시다.